전쟁 방지 메커니즘. 범죄도 전쟁도요.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미 살인사건이 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인사건이 안 나야죠. 전쟁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율이 높은 나라는 국민성도 문제이면 대부분 부패 시스템에서 치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전략적 수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난 거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야. 네. 저게 가장 클리어한 이유예요. 저게 게임 러시아에서 보면. 나토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라고 지금 러시아. 왜?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거거든, 앞으로. 왜 지금 때리냐,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 때릴 수가 없거든. 못 때려요,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나토에 가맹을 하면 모든 나라가 만약에 비가맹국이 침략을 하게 되면 그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군 개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에 따라 지금 안 때리면 못 때리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전쟁이 방지되는 이유는 굳건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이유는 전쟁이 발발하면 격퇴시킬 수도 있지만 격퇴 당할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적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너네 말 안 들어? 가만 안 둘까? 이렇게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사인하기 전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을 얘기해 볼 때예요. 우리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는 전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좌파는 끊임없이 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자, 보셨죠? 그래서 침략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 방지 메커니즘. 그래서 군비를 지출하는 건요, 전쟁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동시적 사고를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6.25 동란 이후로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방위비를 꽤 많이 지출해요. 그죠? 좌파들 중에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방위비를 지출하냐 이거예요. 방위비를 삭감하자는 거예요. 왜?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방위비를 지출해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차성이에요. 그게 순차성. 그건 동시적인 거.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는 거예요. 동시에 놓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는 원인이라고요. 군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많죠. 지금 우리나라 그 방위비 지출한 사람 많아요. 안 보셨어요? 왜 지출하냐고.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냐고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안 일어났으니까 왜 그럼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전략적 순차성이에요, 순차성.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네. 그만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렇게. 좌파의 유체이탈 평화론. 제일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권력세계, 국제정치사에서 도덕심은 없어요. 근데 좌파는 끊임없이 도덕심을 강조해. 도덕심에 따라 평화가 유지된다고 봐요.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손잡고 부여잡고 허깅을 하고 우리 잘 지내보세요 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도덕심. 평화는 도덕심을 통해 실현되는 게 아니라 힘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저건 게임 이론의 결론이에요. 저건. 아쉽지만 저래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한미 동맹에서 온다니까요. 저게 없으면 군사적 우위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와 굴종을 구분하지 못한다. 나라가 없어지고 노예가 되면 절대적 평화가 실현돼요. 그 얘기는. 그게 진짜 평화 아닐까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나라 노예가 돼버렸는데 이미. 그럼 남한이 북한의 종속이 돼버리면 싸울 필요가 영원히 없잖아요.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과 굴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좌파 논리에 따르면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허구적인지 아시겠죠. 위험한 사고방식이 저런 게 진짜 저건 정말 나라 말하면 좀 무책임한 소리 저런 게. 아니 저런 소리를 어떻게 국회에서 할 수가 있냐고 저런 소리를. 아니 미치지 않았어요 저런 게? 예? 제가 저 썼죠. 저런 소리가 미친 소리 중에 미친 소리 왕중왕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미친 소리 왕중왕이 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국회의원이 저게. 저건 진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진짜 왜 그러냐면 청년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저런 건 아니에요. 저런 건. 이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지켰습니까? 저렇게. 피를 흘려서 지킨 거잖아요. 그 우화 모르세요? 이솝의 우화? 배고픈 늑대와 배부른 늑대? 예전에 이렇게 이제 먹을 게 없어져서 어떤 늑대가 배가 고팠나 봐요. 먹을 게 없었나 봐요. 기근이 들어서. 근데 어떤 늑대가 보니까 살이 푸둥푸둥 쪄 있더래요. 가서 물어봤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니?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너도 잘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기 따라오면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래? 따라갔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푸둥푸둥 살이 찐 늑대가 이 목 근처에 털이 좀 없더래요. 그래서, 야, 넌 근데 목 근처에 털이 없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인이 이게 걔 목걸이를 걸어놔서 털이 좀 빠진 거야. 근데 그것만 조금 감수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그걸 보고 늑대가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랬대요. 자기는 배가 고프더라도 난 자유로운 게 좋다고. 안 간다고. 저런 거잖아요, 지금. 저 뭐가 다릅니까, 저게. 아니, 굴종을 해서 평화를 유지할 거면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그게 평화예요? 그리고 권력에 도덕심을 없는 게 전 세계 어떤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독재자가 스스로 도덕심을 발휘해 권좌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도덕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휴전 이후 전면적 남침을 하지 않았던 건 민족애도 아니고 도덕심도 아니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기만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좌파 유체이탈 평화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혼이 나갔어요, 혼이. 그건 현실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네. 근데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말로만 해도 이유가 뭐냐면 저게 바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거예요, 정치적 이득을. 제가 솔직히 좀 더 말할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강연을 하고 제가 논문도 쓰고 이러지만, 제가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로 인기를 얻으려면요, 좌파처럼 얘기하면 인기가 많아요. 불러준 데도 많고, 솔직히 말씀 책도 더 잘 팔려요. 언론도 더 관심 가져주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축해 세워져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참 인품 바른 사람이고, 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꼴통이라고 해요, 꼴통. 근데 나는 그건 아니에요. 체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 솔직히 이 문제의식이 뭐냐면, 전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제가 유학생 생활에서 느낀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솔직히 지금 제가 200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럼 부자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보면 또 틀려요. 또 조금씩. 그런 게 있더만요. 네. 근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다음은 매국노 전성시대. 매국노 그러면 맨날 이완용만 찾아요. 매국노는 지금도 넘쳐나요. 엊그저께 뉴스 안 봤어요? 누구 아까 말했죠. 어떤 교수가 국립외교원장 했다는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한 자기 자식은 미국에서 시민권 얻어가 군대 회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둘인지 아세요? 윤미향도 그랬죠. 그 사람 한둘인지 아세요? 임종석도 그랬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 사람 한둘이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더니 자기는 미국 가고 교수들 중에 그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 다 미국 유학 보낸다니까요. 누구요? 박원순도 그렇고. 조국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조국 아들도 미국에 있었고. 한둘이 아니, 한둘이. 좌파 정치인들 다 뒤져보세요.
미국에다 집 사놓고 자기 시민권 따고 자기 영주권 따고 자기 손주까지 다 영주권자죠. 다 영주권자다. 제가 아는 사람 한둘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버젓이 좌파 운동해요. 미군 철수 운동하고. 그럼 내가 그래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미국을 그렇게 싫은데 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려고 그래? 그 뭐라 하는지 알아요? 미국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요. 또 이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그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거 많습니다. 중국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몽. 아까 그 얘기 나왔었죠. 큰 산맥 같다 그런 거. 우리 자국 청년들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우리가 뭐 힘이 세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굳건한 정체성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 나와서 싸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도 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이게 아까도 봤지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지금 국권이 강화가 됐어요. 이게 근데 왜 이런 나라를 갖다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난 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봐야잖아. 청년들이 이게 얼마나 민망스러운 노릇이에요. 저런 게. 응? 위선의 끝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시민권, 영주권 보유자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한번 주위에서 보세요. 교수님 연구년 가면 그냥 다 미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연구년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회주의가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쿠바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가. 다 미국으로 가요. 그 자기 자식도 꼭 데리고 가요. 자기 자식 그 학교 보내고 가요. 저렇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칼럼을 어떻게 썼냐면 앞으로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솔직해지자. 그래서 우리 실명제를 한번 해보자. 실명제. 우리 지식인들도 실명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친북인지 친중인지 친미인지 친런지 친일인지 아무튼 뭐 해갖고 친중인지 친미인지 하나를 찍어보라고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친중을 찍으면 중국으로만 연구년을 가는 거고 친미를 찍으면 미국으로만 연구년 가는 거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제가 금융제만 실명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발언 내용도 실명제로 하자는 게 실명제로. 저 이거 녹음하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녹음하세요. 다른 말 하면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저는 이거 사회주의 중독증이라고 말해요. 사회주의 중독증. 사회주의.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여러분 사회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들은 말이 참 좋아요. 사회.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사회성이 없다고 그래요. 사회성이 없다고. 사회란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사회성. 저 사람 저 실력은 사회성이 좀 없어.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사회가 얼마나 사회는 중요해요. 사회주의는 저런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잘못 쓴 말이에요. 저거 사실은 경제학에서 말하면 집단주의. 컬렉티브 초이스. 인디비주얼 초이스잖아요. 자본주의는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여러분 개인이 결정해서 온 거잖아요. 그건 인디비주얼 초이스야. 개인이 선택이에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저 여기서 지금 그만 오시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저 앉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때도 강조해요. 들어오고 나가는 자유다. 단 좋은 학점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공부를 안 하면 저는 학점 안 줘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컬렉티브 초이스예요.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이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성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게. 가치 결정한다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을 먹으면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컬렉티브 초이스는 뭐냐면 누군가가 사서 나눠주는 거 똑같은 걸로. 이게 사회주의라고요, 요게 원래.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요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근데 저런 거라니까요, 저런 거.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 그래서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맞아요. 집단주의, 전체주의. 예.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집단 결정주의, 집단 결정주의. 개인 결정주의가 아니라. 근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경제 조항을 초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집단주의에 강한지 아세요? 집단주의? 이게 조선시대 또 내려왔던 집단주의가 있거든요. 집단주의. 여러분, 우리나라 따돌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따돌림이라는 거 아세요? 따돌림? 집단주의. 이런 거 있죠? 뭔가 해야 되면 왠지 남들 하는 대로 해. 남들 하는 대로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면책이 좀 돼요. 왜 자네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가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떤 연구원에 다녔는데, 어떤 선배가 뭔 일을 하다 얘기하니까, 저는 좀 창의적인 걸 좋아해서, 왜 우리 한국 분들에게 자꾸 남들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야,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 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도 한국에서는 만약에 뭔가를 할 때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그래요. 전임자가 한 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면 넘어간대요. 너 왜 이렇게 했으면 전임자가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넘어간대요. 전임자가 한 대로 안 해갖고 뭔가를 하잖아요. 잘못되면 난리 난대요. 왜 시킨 대로 안 하고 너 혼자 네가 차야 되냐. 이런 게 일종의 집단주의라고요. 이런 게. 창의성이 나올까요? 창의성이. 예?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에 이 중독된 사람들을 저는 일종의 조선 부흥운동으로 보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강연 서두에. 그런 나라가 딱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다고. 자유가 없었던 나라. 조선, 지금 북조선. 그러니까 지금 남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한을 조선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는요. 솔직히 얘기했으면 우리 그 서울대 이영훈 교수께서 칼럼을 쓴 거 보고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그거 보고 이영훈 교수님이 경제사학자세요. 경제사학자. 자, 언제 보면 한국 경제에 실린 그 한국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저 진짜 그걸 보고 분노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한국인이 아닐 것 같아요. 조선 구한 말에 조선 인구의 반이 노비였대요. 노비. 90% 가까이가 사실상 노비처럼 살았고. 네. 그 나머지 10% 양반 계급이 모든 걸 다 해먹고 사실상 최악의 약탈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조선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이 자유민주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요. 네. 그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지금. 네. 그래서 이 세계 최악의 차별국가였지만 지배계급 양반들에게는요 지상 낙원이었을 거예요. 왜? 부와 신분을 세습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평생 지배계급으로 살 수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아무 신분체제에 변화가 없었잖아요. 누군가는 노력을 해도 항상 노비는 노비였고. 홍길동 신세 아닐까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보고 형보다 뭐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거. 저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 세력이. 여러분들 진짜로 연방제고 뭐고 간에 친북 좌파가 북한과 연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통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통일이 되면 어떤 체제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북한 권력이 바뀔 것 같아요? 핵무기까지 있는데 핵을 왜 개발하려고 하가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핵은 쏠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와일드 게임이라는 책에다 쓴 거예요. 핵은 교섭력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러시잖아요. 영화 보면 꼭 나쁜 놈들이 은행 털잖아요. 은행 털하고 돈 매고 훔쳐가면 나중에 돈을 나눠야겠잖아요. 그쵸? 꼭 나누다가 쌈 나잖아요. 쌈 날 때 어떻게 해요? 총 꺼내서 머리다 들이미잖아요. 쏴요? 안 쏜다고. 위험만 하잖아요. 그럼 흥미롭게도 뭐냐면 총 없는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핵무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이 있고 대한민국 핵이 없으면 양보는 누가 해야 되냐?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힘이라고, 힘, 평화는. 그래서 핵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보죠.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핵 보유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략적 순차성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교섭력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남한이 양보를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럼 권력은 내려놓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그 좋은 권력을 누가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놔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한이 주도하는 평화체제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따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또 말씀드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비하가 아니라 비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나라였을까요? 조선시대가. 우리 좀 솔직해지게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경상도가 좀 그런 문화가 많죠? 좀 조선에 양반 문화 많잖아요.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시대가 좀 불편한 사회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왜 저렇게 조선이 이렇게, 조선의 경제력이, 좀 경제를 얘기해보자. 솔직히 조선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왜 망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게. 이게 따져보면, 양반의 노비에 의한 양반을 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정되는 게 아니라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서 그들 선호에 맞춰 공급 계획을 짜는 원시적 계획경제 상태였다. 원시적 계획경제. 사회주의가 바로 계획경제입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계획경제예요.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신하가 신하가 머리를 맞대서, 그래도 도로묵이라면서요. 임금님이 가면서 도로 물리라고 도로묵이라면서요. 그게 바로, 그게 계획경제예요, 계획경제. 그러면 임금님이 좋아하면 더 많이 하고, 임금님이 싫어하면 잡지 말라고 하고. 그게 지금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공산주의는 임금과 신하 대신 당이 하는 거예요, 당. 공산당이. 북한은 김정인이 하는 거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고. 여러분 중국을 아세요? 중국은 공산당원이요, 지배계급이에요, 지배계급.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왜 좋은 나라냐? 대통령 여기도 안 잡아가잖아요. 대통령 여기도 안 잡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가 어딨어요? 누가 독재를 하고, 누가 뭔 검사 독재란 말이 어딨어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욕을 하고, 대통령을 무슨 관역에 세워놓고 막 화살로 쏜 퍼포먼스 안 잡아가잖아요. 이렇게 무슨 독재예요, 이런 게. 대통령을 막 헐뜯고 욕하고, 없는 사진 부풀리고, 허위정보 터뜨리고, 안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이런 게. 민주주의는 무슨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민주주의 된 나라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민주주의 돼 있어요. 너무 민주주의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공무원이고 지금 어디 간에 지금 민원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그런 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 역설이. 그래서 또, 이 조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선이 망했던 건 제가 무역학과죠. 이거예요, 이거. 무역이 없었어요, 무역이. 조선은 사무역이 없었습니다, 사무역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나마 공무역밖에 없었는데 공무역도 보면 전부 다 보면 중국에 바쳤던 조공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멜이 왔었잖아요. 하멜이, 핸드릭 하멜. 저는 개인적으로 하멜을 참 좋아해요. 조선은 사실 그때 새로운 눈을 떴어야 돼요. 그때 하멜이 왔을 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조선의 당시 지배계급이 양반계급이었잖아요. 그쵸? 그 어려운 과거 시험 봐서 저기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공명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 조상님들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 서구 문명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개방을 안 한 거예요. 개방을 왜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지배체제가 흔들리거든. 서양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거든. 핸드릭 하멜은 동인도회사, 종합무역사에서 동인도회사 사원이 있어요. 지금 동인도회사 지금도 있습니다. 저 하멜이 속했던 하멜은 사원이에요, 사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 회사의 사원이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임금을 받듯이. 이게 지배계급도 아니고 누가 무슨 임금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회라고요, 저게. 조선은 저런 사회가, 조선은 회사가 없었어요. 조선에 회사가 있었어요? 조선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지금 쉽게 말하면 원시적 계획경제 상태였어요. 원시적 계획경제.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물론 임금님 옆에 출세한 사람도 편했겠죠. 그 민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초들은. 이런 비판은 왜 없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왜 그렇게 북유럽 얘기하면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저런 건 왜 연구를 안 하냐고요. 저런 불평이 다 여기서 온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열의식, 계급의식.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국의 이 서열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사람을 비하하는 거.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인간이 벌레가 되는 나라래요. 여러분 무슨 충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 비하할 때 무슨 충. 자기보다 좀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하고 깔보고 온갖 비하의 표현 다 만들고 그 비하의 표현이 잘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수님 칼럼 읽어보니까 조선시대 때 그런 비하의 표현을 만들어냈대요. 양반들이 자기들 일을 안 하면서 노비로 부려먹으면 노비 사람을 송아지라고 부르고 그랬대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요런 식으로 소라고 말이라고 요런 식으로. 그 인권은 어디 갔냐고요. 그놈의 북유럽 얘기하면서 인권 찾기 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인권을 갖고 있었는지, 인권을 갖고 있는지 그건 연구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해야 진짜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을까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자유주의자고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좀 평등의식이 좀 있어요. 뭐 임금을 똑같이 받자는 것이 아니고 돈을 똑같이 받자는 게 아니고 기회의 평등요. 아니 그리고 사람을 왜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을 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임금을 덜 주면서 왜 무시하냐고요. 무시하려면 임금을 더 주든가. 임금을 덜 줬으면 무시를 하지 말든가.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자본주의, 자유주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갈등은 그게 아니에요. 임금을 덜 받아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하와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조선시대 내려온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저런 게. 말했죠? 누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가? 사실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보수주의자는 서민들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국 정치판의 미신. 좌파가 서민을 위해 준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좌파는 서민을 위하지 않아요. 지금 어제 오늘 뉴스 안 보셨어요? 그게 지금 서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다단계 사기 그 변호해서 42억을 받고. 이게 서민을 위한 자세냐고요, 이렇게. 서민은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진짜로 서민을 위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우파가.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그 자유민주 체제가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서 가장 큰 기여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평등해진 계기가 된 거라고요, 그게. 좌파가 들여온 서구적인 이념에 따라서 평등을 외쳐서 평등해진 게 아니고 자유민주 체제를 깔았기 때문에 평등해진 거라고요, 저게. 그리고 또 요거 있죠? 이 포퓰리즘이요,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요, 이 단기간에 총수요가 감소하는 건 나중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포퓰리즘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가장 큰 피해자들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경제가 붕괴되면. 이 베네수엘라 보시잖아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논쟁이 나오는데 그 나라 부자들은 먹고 살만해요. 지금도. 그 나라 부자는 미국 살아요.
그 나라에 사는 서민들이 고생을 해. 서민들이, 서민들, 빈민들이. 그래서 저런 게 허구다. 저런 게 바로. 이조시대와 타이타닉, 아르헨티나. 요즘 아르헨티나 나오잖아요. 아르헨티나. 이 얘기 하세요? 지금도 아르헨티나를 망가뜨린 게 페론이에요. 페론. 대통령 페론. 페론의 특징이요. 감동이란 말 많이 해요. 감성주의 정치 있죠. 감성주의 정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정치. 그래서 이 모든 걸 그 대통령 인간극장으로 만드는 대통령 인간극장. 예? 그래서 저런 거.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 국론 분열 전략을 택합니다. 국론 분열. 그 대표가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좌파에 있고 우파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김어준 같은 사람이에요. 김어준. 우파가 저렇게 좌파를 상대로 비리비리 늘 저기 끌려다니고, 요번 총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총선 전에 또 뭔 일 터질 거야. 뭐 하나 터뜨려가고 저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저렇게 김어준 걸 보냐고. 김어준이 보면 사실은 저 사람은 언론인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근데 가장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네. 그리고 요거 알아요? 좌파는 또라이를 투사로 올려쳐서 보상을 주고, 우파는 투사를 또라이로 몰아요. 그럼 누가 싸우냐고요, 누가. 유인체계가 붕괴된다, 유인체계. 그래서 보면 좌파는 늘 누구든지 앞서 나가 싸우려고 그래요. 한 번 잘못되면 사과 안 합니다. 우파는요, 또라이로 몰아요. 그래서 끝내는 우파 내부에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 저 갑자기 좀 조심스러워지는, 좀 말실수 안 했어요? 자신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막 좀 변호 좀 해주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우리가 이제 시켰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 나와서 망언하고 저러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시킨 적 없습니다. 저 사람 자기가 좋아해서 저렇게 혼자 얘기한 거라고. 우리도 불쾌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말. 이렇게 조심스럽잖아요, 벌써. 저도 갑자기 이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막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중도의 함정. 그러니까 중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중도가. 그러니까 중도는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우파가 불리해지면 스탠스를 바꿔요, 이제. 근데 내가 언제 우파라고 있냐고. 난 좌파 특정이 싫어서 그런 얘기지. 나 우파라고 말한 적 없다, 이런 거예요. 습관을 바꾸면 저렇게. 그 좌파와 우파는 상호 독립적이에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좌파가 아니면 우파고요. 우파가 아니면 좌파예요. 원래 중도는 없어요. 미국에 중도가 있어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뭐예요? 중앙도서관이에요? 중도가? 중도 없어요. 중도는. 좌 아니면 우예요.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파예요. 네. 북한을 거니는 몽유병.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우파 진영 내 중도주의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저건 우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586은 민생 범죄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꾸 범죄 세력 하잖아요. 혹시 한동훈 위원장하고 아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범죄 세력을 해고가 안 된다니까요. 나 능력이 없어서 아는 분이 없어 말하는데 민생 범죄 세력이라고 해야 돼. 민생 범죄 세력. 그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래요? 무슨 얘기하고 있던데? 그래요? 아유. 범죄 세력이라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을 검사로 봐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호불호를 따질 때가 아니라 총선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총선을 이기고 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총선이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 체제가 끝난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지금 단순하게 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 뭐 강연 시간도 제한되어 있지만 이거 단순하게 본 문제 아닙니다. 이거 체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순차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끝나면 다음 게임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준결승 탈락해버리면 결승 못 가잖아요. 결승전 가서 내가 아무리 잘하겠다고 행동계획 세우면 뭐하냐고. 탈락해버리면 못 간다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왜냐하면 이건요, 정파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무너진다니까요, 진짜. 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체제 위기,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로. 체제 위기. 이거 보세요. 대남 전륙의 핵심은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 진짜 한 5분만 더 얘기를 해보자고. 아직 목이 아팠는데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래요. 꼭 얘기하면 막 말이 많아져가지고, 원래 3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북한은요, 대남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한민국을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무력 침략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력 침략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까요. 저 지금 총선, 5번 총선. 200석 넘어가면 체제가 변혁된다니까요. 아니, 뭐하러 싸워서 이기냐고요. 자기들 친북주의자들을 몰아가지고 의회에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게임 오버라니까요. 근데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식이. 예. 그래서 지금 586 친북 인사들이 의회를 장악하면 그게 바로 체제 변혁이에요. 저게 뭐냐? 자유민주주의 함정이에요, 저게. 북한에서는 저런 일이 없잖아요. 중국에서 투표해요? 안 한다고. 우경화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해요. 중요한 건 저런 친북주의자들도 기회가 있다고. 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그들이 의회에 많이 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럼 전쟁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주의가 되는 거라고, 저게.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국가보안법 하면 너무 낡은 이미지가 들어. 차라리 안보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국가 안보를 위한 저런 법. 그리고 또 하나, 이 좌파 문화시장이 아까 말했죠. 책파리꾼들 상술. 거꾸로 상업주의. 유시민이 말한 거 저런 거. 왜 저렇게 거꾸로를 외치는지 아세요? 거꾸로로 하면 잘 팔려요, 책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반대로 얘기하면 잘 팔려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 뻔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책이 잘 팔려요. 왜냐면은 속상한 사람들이 잘 팔려요. 뭔가 내가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러면.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믿지 마라. 한국 도서시장에. 예. 거짓을 말하면 팔리고 사실을 말하면 팔리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읽고 거짓을 퍼뜨리다. 이에 부안의 동안 무지 목매한 이들이 역사를 진짜로 거꾸로 돌립니다. 저렇게 해서. 예.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있죠. 공포의 균형, 핵무기 교섭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이 핵을 보이고 핵 보이고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섭력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 보유국이 된다는 건 실현되지 않는 균형이라고 말해요. 실현되지 않는 균형.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준결승에서 떨어졌는데 결승에 올라가면 열심히 싸울 거라고 내가 다짐을 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올라가서 그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평화 자유민주 체제 하에 통일이 없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핵 실험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날리고 문제 제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그리고 또 이 얘기 꼭 이건 알아야 돼요. 미군 철수는 신호예요. 무슨 게임으로는 신호. 자, 봐요. 미군 철수 소식은요,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군이 남침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미군 철수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부터 폭락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불안한 나라로 찍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외국 투자가만 떠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부자들도 다 떠나요. 왜? 돈 빼서 미국으로 가요, 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신호예요, 신호. 신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호? 자, 봐요. 게임으로 신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실 때 사거리에 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멈춰가지고 사거리 차 오나 안 보고 달려요? 파란 신호 보면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만약에 외신 보도가 나가고 이런 데 하면은 벌써부터, 한국의 저기 안전 등급이 위험하다, 신용 등급이 위험하다 벌써부터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경제 분야, 한국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 신호를 받고 외국장 빠져나가죠. 정치 분야는 어떨까요? 정치 분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에 좌파, 우파들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신호가 되냐? 이제 한국의 우파놈들 끝났어. 이런 생각이 먼저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미군 철수가 되고, 미군이 나가게 되면,
한국의 우파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아까 말했죠. 중도주의자들부터 다 돌아서요, 이제. 스탠스를 바꿔요, 다 좌파 쪽으로. 내가 언제 우파라고 있냐. 내가 언제 우파라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균형의 추가 확 쏠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럼 모두 다가 그러면 다 보면 어때요? 정치 세력 간 균형이 깨지고, 더 빨리 좌파 쪽으로 몰리고, 그럼 친북 좌파가 지금 선거 중이죠? 의회를 장악하고, 한국 정부를 장악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없이 한국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알려야 돼요. 청년들에게 우파 문화시장을 통해서 이제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체제를 지키는 법. 마지막이에요. 국민에게 국가 경쟁력이 체제 경쟁력임을 알려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라.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알려라. 청년들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밝고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다가가라. 김어준처럼. 장기적인 전략, 우파 문화시장의 규모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